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JP모건 자산운용의 옥사나 아로노프가 내놓은 현재 시장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비유들이 많죠. 맞아요. 연준을 지나치게 열성적인 백화점 점원에 비유하고 또 신용시장은 불 꺼진 주방이라고 했는데 듣기만 해도 호기심이 확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비유들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그녀가 시장에 대해 이렇게 좀 독특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유부터 시작해보죠. 지나치게 열성적인 백화점 점원. 연준을 이렇게 표현한 게 참 재밌는데요. 네, 아주 직관적이죠. 그냥 옷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 옆에 딱 붙어서 고객님 못 찾으세요. 이거 신상인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말을 거는 점원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좀 부담스러운. 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 비유가 아르노프 분석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나치게 투명하게 시장과 소통하려고 한 거예요. 지나치게 투명하다?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게 과유불급이 된 겁니다. 연준이 앞으로 뭘 할 건지 너무 자세히, 너무 자주 예고를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시장에 너무 많은 기대를 심어준 거죠. 아, 기대를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대에 스스로 갇혀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점원이 이거 곧 세일 끝나요. 저거 마음에 드시죠? 하면서 손님의 판단을 재촉하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놨다. 이런 비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시장의 기대에 갇혔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실제로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이 거의 100% 확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히는 99% 확률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9%요? 네, 이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로노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결, 스탠드팻, 그러니까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지켜봐야 할 이유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시장의 압도적인 기대와 또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괴리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고 보는 거죠. 시장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아로노프는 데이터를 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실제 데이터가 정말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아로노프가 보기에 현재 경제 데이터는요, 최소한 괜찮은 수준을 넘어섭니다. 괜찮은 수준을 넘어서요? 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아,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는 건 고용이 탄탄하다는 뜻이죠? 이고요. 실제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 지출은 꾸준히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리랑 실제 소비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내년 초에 경제가 다시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어디를 봐도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 경제가 위급하다는 신호는 찾기 어렵다. 이게 아로노프의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데이터가 이렇게 괜찮다면 연준은 왜 굳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원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해결하려던 목표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바로 그 부담 능력, affordability 문제인데 그건 좀 해결이 됐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 목표와 결과가 완전히 엇나가고 있습니다. 엇나갔다고요? 네.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가계의 대출이자나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명분이었죠. 하지만 2024년 9월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이 부담 능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네.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장기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높아졌어요. 금리를 내렸는데 장기금리는 올랐다고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시장의 혼란만 키운 셈이 된 거죠. 와, 그러고 보니 연준이 예전에도 타이밍을 놓쳐서 비판받은 적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았죠. 너무 오랫동안은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데도 너무 서두르는 모습이 오히려 수상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로노프는 연준의 이런 모습이 경제 데이터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수상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건 연준의 신뢰성, 크레더빌리티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신뢰성의 문제다. 네. 그녀는 현재 연준이 신뢰성을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몇 년째 그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3%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슬그머니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 보인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신뢰성 문제 외에 연준의 정책이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네, 이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 우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재정 우위요?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재정 정책의 힘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정부의 힘이 중앙은행보다 더 세진 상황.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단기 정책 금리, 프런트엔드를 아무리 내리고 올려도 실제로 시장의 모든 비용을 결정하는 장기 금리, 롱엔드는 잘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장기 금리는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 같은 재정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 시장의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까 장기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연준의 약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데이터는 동결을 가리키고 정책 효과도 없고 심지어 정책의 영향력 자체도 줄었는데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다. 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그럼 경제 논리가 아니라면 남는 건 하나뿐인 것 같은데요. 아로노프가 지목하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네, 그녀의 분석은 결국 한 가지 가능성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정치적 압력입니다. 정치적 압력이요? 네, 경제 데이터나 논리보다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연준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분석이죠. 와, 연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 꺼진 주방 비유가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좀 으스스하죠. 듣기만 해도 찝찝한데 지금 신용시장이 딱 그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저희 집 주방도 밤에 불 켜기가 무서울 때가 있는데 수천조 원이 오가는 신용시장이 그렇다니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썰물이 빠져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그 명언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지금은 유동성이라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 어둠 속에는 이미 위험한 벌레, 크리피 크롤리즈가 꿈틀대고 있다는 게 아로노프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벌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몇 가지를 딱 지목합니다. 그 벌레들이 뭔지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기업들의 부도 소식 있잖아요. 네, 가끔씩 들려오죠. 그게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골마서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실 빈티지의 위험입니다. 와인처럼 대출도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냐가 중요한데요. 아, 대출에도 빈티지가 있군요. 그렇죠. 특히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던 2021년과 2022년, 그때 아주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3호 신용거래 딜스들이 있거든요. 네,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그 거래들이 잠재적 위험이 가장 큰 빈티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그 부실 채권 자체도 문제지만 돈이 이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방식 자체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세 번째 벌레인데요. 아로노프는 이걸 투자 관광이라는 아주 재치 있는 표현으로 비판합니다. 투자 관광이요? 네, 최근 몇 년간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사모 신용상품 투자가 엄청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그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된 실사, 듀딜리전스를 하고 투자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아,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투자. 그렇죠. 마치 잘 알지도 못하는 여행지에 남들이 다 간다고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관광객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보이는 위험 신호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공부문,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의 부실 활동, 디스트레스드 액티비티 규모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에만 이미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 원 규모의 부실 활동이 발생했습니다. 68조 원이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모 신용 시장의 구조적인 역할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도저히 재융자, 리파이낸스가 불가능한 한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이죠.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사모 신용 대출이 구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빚으로 기존의 빚을 막으면서 문제를 뒤로 미루고 덮는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폭탄 돌리기. 자료에 PIK, Pay in K라는 방식이 자주 언급되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듣기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 폭탄 돌리기의 아주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PIK는 이자까지 빚으로 갚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자를 빚으로 갚는다고요? 네, 기업이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내야 하잖아요.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그 이자만큼 빚을 더 내는 거죠. 대출 원금에 이자를 더 얻는 겁니다. 와, 그럼 빚이 계속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으니 회사는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복리 효과 때문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아주 위험한 방식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도율 통계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PIK 같은 방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문제를 곰게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공식적인 디폴트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실제 신용 환경은 우리가 보는 숫자만큼 견고하지 않다만 nearly as robust는 게 아로노프 분석의 결론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고마 있는 상태라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불 꺼진 주방의 실체인 거죠. 이렇게 불투명한 시장의 위험을 그럼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요? 그 어두운 주방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은 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있습니다. 바로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즈라는 시장이 그 창문 역할을 합니다. BDC요? 네, BDC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대출해주는 상장된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BDC의 실적이나 주가를 보면 불투명한 사모대출 시장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죠. 아, BDC가 사모시장의 대리 지표 같은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올해 하이힐드 채권이나 레버리지론 같은 다른 신용시장은 꽤 선전했거든요. 네,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유독 이 BDC 시장만 두 자릿수 더블 디지트의 큰 하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같은 신용시장인데 그렇게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뭔가 의미하는 바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BDC가 보여주는 사모대출 시장의 현실이 우리가 아는 공공시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그 위험이 아직 다른 시장에 제대로 전이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불 꺼진 주방에서 이미 벌레들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희미한 불빛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연준에 대한 불신부터 신용시장의 숨겨진 위험까지. 듣고 보니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럼 이 모든 걸 듣고 있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로노프는 경제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보면서도 왜 이렇게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제가 괜찮으면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로노프 전략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녀의 기본 믿음은 신용시장의 조정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는 확신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고점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채권 시장은 결국 수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수학의 영역이다. 그 수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바로 신용 스프레드의 답이 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국채금리 대비 추가로 요구하는 금리,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인데요. 네, 위험할수록 스프레드가 넓어지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로노프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 데이터를 전부 돌려봤을 때 95% 이상의 기간 동안 지금보다 스프레드가 더 넓었다고 합니다. 95%요? 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금 현재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가장 좁은 상위 5% 구간, 즉 거의 정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아, 더 이상 좁아지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볼 때 앞으로 스프레드가 더 좁아질, 즉 채권 가격이 더 오를 하기보다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넓어질, 즉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녀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신용 보호, 크레딧 프로텍션, 장치를 사두자는 겁니다. 신용 보호 장치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신용 부도 스와프, CDS 같은 파생 상품입니다. 특정 기업이 부도날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아요. 아, 보험이요? 네, 지금 이런 보호 장치의 가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1%의 수익률이라도 더 얻으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률 극대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자는 역발상적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경제 전망과 이 방어적 전략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아주 미묘하고 정교한 지점입니다. 경제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전망이 왜 방어적 전략으로 이어지냐면요. 네. 경제가 강하다는 건 곧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높게 그리고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higher for longer 시나리오군요. 맞습니다. 이건 채권의 금리 리스크, 즉 듀레이션 리스크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아로노프의 전략은 경제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비관론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군요. 네, 경제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앞서 말한 신용시장 내부에 쌓여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즉 불 꺼진 주방의 벌레들이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그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하자는 아주 정교한 논리입니다. 와, 정말 정교하네요. 경제 펀더멘탈 전체의 붕괴가 아니라 신용시장 내부의 특정 부분의 균열을 대비하는 전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준의 성급한 금리 인하 우죽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정치적 압력 등으로 섣부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연준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지나치게 열성적인 백화점 점원 비유가 바로 그 점을 꼬집은 거죠. 그리고 둘째, 불 꺼진 주방이라는 비유로 설명된 사모신용시장의 구조적 위험입니다. PIK나 부실기업 연명대출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덮여 있어서 공식 데이터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수면 아래에서는 리스크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만약 아로노프의 분석처럼 공식적인 부도율 같은 데이터가 실제 위험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시장의 진정한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다른 덜 명확하지만 더 본질적일 수 있는 지표들을 주시해야 할까요? 아, 나만의 지표를 찾아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야기 나눈 BDC의 주가 흐름이나 PIK 대출의 비중 변화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남들이 다 보는 화려한 데이터가 아니라 자신만의 불 꺼진 주방을 비추는 손전등을 찾아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